다시 한글의 우리 창제 원리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봤을 때 첫 번째 원리가 상형의 원리예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은 뭐냐면 이거 옆에서 봐야 돼. 단면도 우리 입 치아예요. 그리고 입천장 목구멍이고 목구멍이에요. 그렇게 봐줘 얘들아. 입이야. 여기 사람의 코고, 여기에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 느낌인 거예요. 혀가 이렇게 그 발음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역 모습이 되는 거예요. 느는 어떻게 되니? 느 할 때 느 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얘가 느가 되는 거예요. 모습을 본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가획은 획을 하나씩 더해주면서 글자를 만들어줬고요. 자, 밑에 이체라는 단어는 계좌이체일까? 아하. 뭐야 이거. 웃어줄 수도 없고. 이체는 그럼 무슨 단어일까? 체, 형태가, 모양이, 모습이, 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라는 단어도 이해해주면 돼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누구의 원리? 자음의 원리예요. 자, 넘어가서 89페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초성 체계라고 하는 이 체계표가 현대국어의 문법과 좀 비슷한 체계표로 그려주면 되는데 기준이 달라. 현대국어의 기준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었지만 여기는 여기선 상형의 원리, 상형을 기준으로 5글자, 그리고 가획을 기준으로 하나 더. 가획의 기준이네요. 그리고 이체 글자. 병서라고 하는 요 글자는 병자가 나란하다, 병렬할 때 그 병자예요. 병렬, 나란히 썼다. 나란히 쓴 글자들. 그렇게도 글자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우리의 된소리들의 표기죠. 된소리들의 표기예요. 안 보이는 글자들이 좀 있네. 요런 글자들도 있고 요런 글자들. 쌍이요? 그쵸. 병서자는 일단 제외할게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나중에 운용할 때 처음에 만들어진 첫 만들어진 글자들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활용하는 측면이니까 처음 만들어진 글자는 여기에만 들어가고 몇 개가 된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글자가 돼요. 알겠죠? 자음에서는 17글자를 만들어요.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응이 2개야. 이응이 2개예요. 얘네들 이응의 쓰임이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 자음에 대한 얘기였고요. 뒤로 넘어가면 자, 이제 모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현대국어 모음 체계는 키위 제외 금붕어조와 그 얘기였지? 그거 기억이 나면 좋지. 자, 모음에서는 상형의 원리 똑같이 쓰여요. 근데 상형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하늘 땅 사람 이거 익숙할걸?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익숙해 바꾸지 않니? 그치? 천지인. 천지인은 그래서 요 세 글자를 얘기하는데, 자, 요거 뭐라고 읽으라고요? 아래 아라고 읽으면 돼요. 글자 이름이 아래 아예요. 근데 이 아래 아의 소리는 실제 아 소리와 어 소리의 중간으로 내면 돼. 아 소리와 어 소리의 중간음. 아, 이 소리야. 소리. 소리로 하다 보니까 얘가 오로 튀는 경우도 있고, 우로 튀는 경우도 있고, 으로 튀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왜냐면 지금 이게 없어졌잖아. 없어지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되지. 그 대신하는 소리가 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와 어 소리의 이 아래 소리가 으와도 가깝지. 소리도 비슷하지. 오, 우 비슷하죠. 우하고는 좀 머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로 나중에 편입이 돼요. 이 소리가 없어지면서. 아래아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소리는 누굴 본딴 걸까? 땅. 이 소리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럼 왜 하늘을 점으로 표시했을까? 아래아로 표시했을까? 하늘을 왜 이렇게 딱 이렇게만 표시했을까? 하늘은 너무나 커서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 점 하나로만 표시한 거예요. 그것이 상형의 원리.
여전히 모음에서도 상형의 원리가 적용됐고요. 자, 밑에 보면 합성의 원리가 있네요. 합성이란 단어의 뜻은 무슨 단어지? 합성. 합쳐서 다시 한번 형성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기본자를 서로 합쳤어요. 아, 으, 이를 천지, 인을 합쳤어요. 그래서 천지인을 어떻게 합쳤냐면은 일단 요거와 요걸 합쳐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점 하나씩을 찍어주세요. 아래아를 찍어주면은 얘가 소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우, 이렇게 하면은 어. 이 소리들이 만들어져요. 이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합성을 해주죠. 두 번째는 점 2개씩 찍으면 돼. 요, 야, 유, 여. 천재 아니냐, 세종대왕?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 엄청 과학적, 과학적 원리야, 얘들아. 이런 것들이 한글의 과학성, 과학적 원리, 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몇 글자 만들어졌니? 4글자. 여기도 4글자. 그리고 앞에 처음에 나왔던 천지인 몇 글자? 3글자. 총 합이 11글자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자음 몇 글자 만들었다고 했어? 17글자 만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몇 글자가 돼요? 28자가 돼요. 호민정음이 만들었을 때는 28자예요. 근데 우리 지금 기역에서 히읗까지는 몇 글자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으, 이 하면 몇 글자니? 요렇게 되지. 그러면 24자네. 다른데요. 28자랑 24자랑 그러면은 4자가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우리 이제 쓰지 않아. 세종대왕 시기랑 지금이랑 4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 4글자가 뭔지도 나중에는 찾아줘야 돼요. 지금이야 뭐 외워버리니까 굳이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런 글자들 없어졌어. 이런 글자들. 그리고 아까 글자가 하나가 여린 히읗. 이런 글자가 없어졌어요. 아래는 아직도 나오는데. 아래 없어졌지. 우리 안 쓰잖아. 타자에 나오지. 아래. 타자에 나오지. 그거는 2번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은 요 91페이지에 여기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읽는 연습을 강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읽어서 해석만 하면 돼요. 여기에 문법적인 원리는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오늘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 중세국어가 싫어질 거니까. 그러면 그 문법적인 원리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뒤로 살짝만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서 98페이지에 문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문장의 변화에서 옆에다가 문법 요소, 중세국어의 문법 요소 파트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문법 요소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였잖아. 문법 요소 공부하는 거. 그럼 문법 요소 때 우리 뭐 공부했었지? 기억이 안 나지? 문법에서 기억나는 거? 조사. 그건 품사고. 품사에서 조사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품사 찌르면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용언, 수식은 다 나와야 되고. 명사도 품사고. 문법 요소에서 배웠던 거. 그 있는데? 높임 표현, 시제 표현, 종결 표현, 피동, 사동,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을 또 배워요. 높임 표현이 있네. 그러면 이제는 현대국어의 높임 표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을 배우면서 현대국어랑은 그럼 무슨 차이게? 라는 걸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다시 현대국어의 높임 표현이 먼저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우리 기말고사 때 공부하기 힘들었지? 근데 얘를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중세국어는 결국 외우는 게 될 거고 그냥 공부하고 끝나버릴 거란 말이야. 시험 끝나면 다 사라지겠지? 그리고 시험 때도 잘 정리가 안 되겠지?
항상 중세국어 하기 전에 현대국어부터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높임 표현은 세 가지가 있어서 주체, 객체, 상대.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 이것조차도 현대국어에서 잘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으로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부터 하세요. 힘드신 분들은. 그럼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 왜 중세국어를 왜 배울까? 갱종, 엉쟁, 홍민정 이렇게 발음하려고 하는 걸까? 왜 배우는 걸까? 이건 국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중세국어 외우라고 절대 가르치는 목적이 있진 않아.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대국어와 비교해보고 서로 대조하면서 어떤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비교 대조하면서 규칙성을 찾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는 능력이거든요. 찾아내는 능력이야. 탐구해내는 능력이야. 깊게 생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런 탐구의 능력, 깊게 생각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영어에서도 써먹으란 얘기고 수학에서도 써먹으란 얘기고 다른 탐구 과목에서도 적용해보란 얘기예요. 문학에서도 우리 주제찾기 연습하잖아. 그럼 주제찾기 연습 왜 해? 영어에서도 주제찾기 그대로 나오지? 그게 영어로 나와서 문제지. 수학에서도 여러분들 독해하잖아. 문제 독해해야 되잖아. 공식만 알고 있다고 그게 이렇게 바로 풀리는 거 아니지. 문제가 정확하게 읽히고 독해가 되어야 어떤 규칙성,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가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비교 대조하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누가 더 많이 외우나 그런 부분을 물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국어 공부를 항상 암기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 항상 제자리야. 내신 때 바짝하고 그냥 끝나. 그거는 진짜 나쁜 국어 공부예요. 그럼 높임 표현만 나올까? 아니야. 시간 표현도 나오잖아. 그치? 자, 그리고 격조사는 높임 문장 요소, 문법 요소 파트에서는 안 했지만 얘는 품사예요. 품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법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품사, 문장성분, 형태소 이런 수업들을 하잖아. 품사는 그래서 기본이 되어야 돼. 우리 국어 몇 품사라고? 헷갈리지? 8 아니면 9인데 8 아니면 9인데 왜 8이 나와? 영어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이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어떤 문법이든 내가 국어 문법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를 할 거면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국어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던가,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럼 국어라도 제대로 잡고 영어를 비교해서 하던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부할 때 국어가 흔들리는데 영어가 돼?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서 문법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품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찌르면 나와야 돼. 품사에서 얘기하는 거, 구품사는 뭐야? 할 때 품사는 뭐야? 품사의 의미는 뭐야? 품사의 기준은 뭐가 있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용언 같은 경우는 어가는 뭐고 어미는 뭐야? 어미는 뭐가 있어? 서나말 어미가 있어? 어말 어미가 있어? 쭉쭉쭉쭉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끝나냐? 아니, 우리 종결표현도 배웠잖아. 문법 요소에서. 종결표현 몇 가지? 5가지.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청유형, 명령형. 그때 의문문에 대한 종결표현을 좀 더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이 종결표현은 어디서 일어나지? 어말어미에서 일어나지? 종결어미로서 어말어미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도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문법 요소 파트죠. 얘네들이 현대국어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좀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말고사에 들어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내신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한번 문법 체계 복습하면서 중세국어까지 연결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해석만 하고 요 강독만 하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문법 요소 이런 것들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해석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될 텐데 해석이 먼저예요. 학교에서 지금 광동고는 제망매가 배우지? 제망매가 다 나왔어요. 해석이 되지, 제망매가가. 네.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지, 내용이 뭔지. 되게 잘 됐어요. 오케이, 해석이 먼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우리 요 해석하기 전에 프린트를 내가 또 복사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립시다.
자, 프린트를 펴주세요. 여기 책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목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글귀의 어떤 글 문서인데, 세종대왕이라는 요 세종의 칭호를 붙이는 건 혹시 역사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세종이라는 칭호는 언제 붙여주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글은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쓴 글이야.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언제 썼대? 세조 때 썼대요. 아,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훈민정음은 아까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고 얘기를 했지. 자, 어제란 뜻은 뭘까? 세종대왕이 어저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아니겠지, 설마. 어제는 요 어자를 우리가 언제 붙여주냐면은 임금님 할 때 어자를 붙여줘. 임금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님이 제자는 만들다, 짓다 라는 거죠. 제작했다, 뭐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님한테 붙여주는 단어예요. 임금님이 만드셨다, 훈민정음을.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뭐야 얘,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요 설명은 그냥 듣고 넘어가도 괜찮은 설명이야. 왜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잘 안 할 거거든. 여러분들 혹시 중국어 해본 사람? 저번에 한 명 있었는데, 중국어 했던 사람. 이든이 옛날에 잠깐. 응? 이든이 옛날에. 아, 그래? 그래? 중국어는 그러면 발음이 이성체계 아니니?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성체계? 이성체계라는 거는 초성과 뒤에 무슨 성이라고 해? 글자를 얘기할 때?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 요거는 우리 국어를 한번 해보자. 자, 국어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까지의 몇 성이니? 3성이거든요. 얘네들이 각기 따로 놀아도 괜찮아. 근데 중국어는 초성과 뒤에 있는 중성과 종성이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같이 다녀. 그러니까 우리 국어랑은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 글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새라고만 써주면 되지만 중국어로서 보면, 중국어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가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지. 받침이 없으니까. 받침이 없어서 여기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느낌을 채워주고자 요 소리 이응인데, 이 이응 소리는 아까 이응이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응이 2개 있는데 앞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요 꼭지 이응이 음가가 있어요. 앙 소리가 있는 거는 요 꼭지 이응이에요. 꼭지 이응을 옛 이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그냥 이응이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이응을 넣어서 그냥 요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종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그냥 세종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굳이 한자어에 받침이 없는 소리를 이응을 넣어서 읽어줄 필요는 없다. 생종, 엉쟁, 훈민정음이 아니라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 이응을 넣어주는 거는 중국의 그 음에 최대한 가깝게 내주려고 하는 우리 국어의 노력이지 실제로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는 아니에요. 이런 설명은 아마 잘 안 해줄 거예요. 중국어의 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는 설명을 해요. 교과서에서도 또는 학교 선생님들도 동국 정운식 표기 정도까지는 얘기해. 이 이응은 동국 정운식 표기로서 중국의 음에 최대한 가깝게 내주려고 이응을 붙인 거야 라는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왜 중국의 음에 가깝게 내준지는 요 원리예요. 우리는 삼성의 중성과 종성의 체계가 중국의 요 초성과 요 성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는 알아볼게. 왜냐면 내 여동생이 중국 유학을 한 3년 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그때. 근데 이걸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 체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일 뿐이지 실제 의미는 없다. 여기도 보니까 이 글자가 이상하네. 음도 아닌 것이 뭐라고 읽어야 될까? 오케이, 여린 히읗이죠. 여린 히읗인데 우리 앞에서 좀 공부하고 왔을걸? 이응에다가 뭘 해준 거예요? 무슨 원리?
획을 하나 더 해줬네요. 무슨 원리? 오케이, 가획의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히읗이 되겠죠. 근데 히읗도 이렇게 쓰기 전에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썼지. 이렇게 많이 썼거든. 저도 그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가획의 원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거고, 요거는 가획의 원리를 이렇게 좀 변형한 거고, 똑같은 히읗이긴 하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의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이렇게 읽어줘야 되나? 약간의 히읗 소리가 뭔가 목청에 그 마찰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내기 힘들죠. 그래서 금방 사라져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거고, 일단 궁금한 점부터 해소한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해석에 좀 집중을 합시다. 자,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첫 문장 여기까지 혹시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끊어봐요. 단어 위주로 끊어도 되고요. 문장 성분 단어로 기준으로 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단어가 보이면 그 앞에서 끊어줘도 괜찮겠지? 뭐 뒷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니까 끊어줘도 괜찮을 거야. 그 단어가 보이지? 설마 뒷 끊고 국 이렇게 끊지는 않을 거잖아. 뒷국 이렇게는 안 끊을 거잖아. 단어 위주로 또는 문장 성분 단위로 한번 끊어보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면은 부분을 해석해서 전체를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부분 해석해서 부분 단어의 뜻을 알고 서로 맞춰가면서 해석하는 방법.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자 보이는 대로 문자라는 단어는 한번 보이잖아. 뒷국도 보이고, 그렇죠? 아니할세 이것도 보이지 않니? 아니할세. 이 정도만 끊어줘도 잘 끊어준 거예요. 중국이었구나. 중국 계속. 중국, 그렇죠? 중국이라는 글자로 보이죠? 그러면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이것도 나라라는 단어가 보이지? 나라. 말씀이 이 단어는 말씀이. 나라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시옷은 혹시 저번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 요 시옷의 의미? 어디요? 요 시옷. 여기 나라 할 때 시옷. 요거 의로 해석하라고 했지. 관형격 조사니까.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서 의로 해석하면 돼요. 나라의 말씀이라는 건데, 그럼 나라의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나라의 말, 우리의 말, 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나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말이 중국에 달라. 근데 중국에 달아라고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지 요새는. 중국 와 이렇게 우리 접속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과로 쓰죠 요새는.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요 애는 이제는 과로 우리가 보통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르대요. 중국말과 달라서. 문자 이응은 그러면은 소리 내줘 안 줘? 안 해줘? 소리 안 내주는 거지? 문자와 서로 사마띠는 무슨 뜻이야? 몰라. 일단 넘어가. 해석 바로 안 되죠. 아니할세는 해석되니? 아니할세. 그럼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뭐뭐 하지 아니할세 라는 의미겠네. 뭐뭐 하지 않대요. 뭐뭐 하지 않다라는 것에 요 사마띠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 마주하다 맞다라는 게 이렇게 붙는 느낌 있지 않니? 서로 맞추다라는 것 이런 붙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마주하다 마주보다 맞닿다라는 의미. 이때 사마띠라는 것을 조금 더 그래서 원초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고전 문학은 서로 마주하다, 서로 붙는 느낌, 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통하지 아니할세, 서로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사맞다 서로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맞다라는 표현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붙는 느낌, 서로 이렇게 붙어서 통하는 느낌.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그러면 이때 문자는 무슨 문자를 얘기하는 걸까? 응? 그쵸. 한자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데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의 말을 한자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한자로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런 여기도 한번 끊어볼까? 시간 드릴게요. 한번 끊어보세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페이셔도 자 이런이란 거는 요 앞에 이런 요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전차라고 하는 이 전차는 요 전차라는 의미가 전차도 앞과 뒤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이라는 게 앞전자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이유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전차라는 의미가 앞과 뒤의 그 관계거든요. 앞과 뒤의 그 관계가 앞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결과가 되지. 앞에 원인 까닭이 되고 뒤에가 어떤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런 원인으로 앞에 나오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서로 글자와 한자와 우리의 말이 맞지 않는 이유 때문에 어린 백성이 자 어린 백성 이때 어린은 어리석다예요. 과거에 이 어리석다의 의미가 어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변했죠. 현대국어하고는. 원초적인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리다라는 거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쓰잖아. 나이가 적으니까 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적은 것만 의미하지만 그 의미의 흘러온 과정을 보면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얘는 어리석어. 아직은 세상을 잘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의미는 완전히 변했죠. 그럼 어리석은 백성이 자 니르고자 할 때 요 니르다, 이르다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르다예요. 우리 이르다라고 말하다 할 때 잘 안 쓰지만 근데 일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타일러다 뭐 말하다 하면 일러라 일본 놈 이런 노래 부르니? 안 불러? 그런 노래 안 불렀어? 어릴 때? 일러라 일본 놈 막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일러라 일본 놈 이런 식으로 놀리지 않았어? 아 그래 알았어. 그 이르다예요. 말하다라는 의미. 세대 차이 봐라. 말하고자 그럼 여기는 말을 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뭔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까? 결과 여기도 끊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자, 첫 번째 요 부분은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내 제 뿌들 뜻을 이때 쟤는 어떤 사람들? 어린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침내 그 자기들의 뜻을 백성들의 뜻을 실어 펴기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뒤에 한번 해봐. 못 할 놈이 한이라는 이때 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저번에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하다와 하다의 차이. 위에 하다는 많다, many의 느낌이고 밑에 허더는
do의 느낌이고 working의 느낌. 그럼 이때는 많다라는 거죠. 자, 못하는 놈이 많대요. 이때 놈은 그 야이놈아 할 때 그 놈이에요. 근데 이 놈이 중세국어에서는 일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지금은 우리 되게 비속어로 욕할 때만 쓰잖아. 야이놈아 할 때. 마침내 제 뜻을 못할 놈이 많으니라. 못한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뭘 못한다는 걸까? 펴지 못한다. 펴다. 국외음화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펴지 못할 놈이 많으니라. 쉬러 쉽게 쉬. 그러면은 못한대요. 뭘 못한대요?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많대요. 어린 백성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순서를 보면은 여기가 1번이야. 어린 백성이 자기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여기네. 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문자가 다르니까. 세 번째는 그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많다. 말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많아. 우리 백성들 중에서 글자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생각. 뒤에 가서 한번 바로 해석해볼까? 지금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한번 해석해볼게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넘길 필요 없어. 여러분들 넘기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강의할 때 쓰고 뒷부분 그냥 해석할 때 복습할 때 쓰라고 그냥 두 개 넣은 거예요. 그럼 앞에 화면 보시면서 내가 여기 줄을 긋게 거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해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런 이유로 이런 원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르고자 할 빼이셔도 말을 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자기의 뜻들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쉽게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해석돼야 돼. 이거는 해석부터예요. 여기에서 문법적인 요소들 어떤 내용들은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여기도 한번 끊어볼까? 어떻게 끊어볼래요? 자, 내 일을, 이때 내는 내가 이것을, 이 일을 위해서로 할게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자를 보세요. 하에 아래하가 있으니까 뭔가 두의 느낌이 나죠. 그렇죠? 뭔가 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럼 이때 내는 누굴까? 내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이라는 거는 뭘 위한 거야? 뭐를 위한 거지? 앞에 이 상황. 사람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상황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여삐 여겨. 어여쁘다. 지금 우리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예쁘다라는 뜻은 중세국어에서 안 좋은 거예요.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어원을 따져보면 우리 예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니? 막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거에다가 예쁘다라는 표현 잘 안 쓰지. 나한테도 예쁘다는 표현 잘 안 쓸 거잖아. 안 그래? 예쁘다라는 표현을 우리 언제 쓰냐면 뭔가 이렇게 작고 오밀조밀하고 이런 거에다가 쓰잖아요. 잘 그러지 않아? 예쁘다라는 표현? 막 큰 거에다가 예쁘다는 표현 잘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은 뭔가 작고 뭔가 오밀조밀한 그런 데다가 예쁘다는 표현을 쓰는데 작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불쌍하다.
매가리가 없어 보이네, 가엾네, 이런 느낌으로 원래부터 썼던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우리는 되게 귀엽고 예쁜 긍정적인 단어로 쓰잖아. 그렇게 해서 단어가 의미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어여삐 여긴 거는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새롭게 new의 느낌이네. 새로 28자 몇 글자? 28자 아까 우리 찾아봤었지? 그 글자 28자를 뒤에는 뭘로 읽을래요? 만드노니. 만들다인데 여기서 맹가논인데 혹시 할머니들 만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없어요? 만들다를 만들었어. 그런 분 안 계시구나. 다 표준어 쓰시는구나.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맨날 만들다 해. 나 옛날에 만들다가 만들다는 이게 원래 표준어인 줄 알았어.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 그러면 여기도 내가 이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누가 불쌍한 거예요?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어요. 밑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우리 익힘책 있지, 수학 익힘책 다들 풀어봤지? 익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쉽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날로 뿜에가 아니라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드러나니? 세종대왕의 누구를 위한 마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해주면 돼요. 어렵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면 돼. 아이고 참 너희들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은 어리고 어여쁜 학생들인 것 같아. 왜요? 응? 왜? 무슨 뜻을 했는지는 여러분 나이 어리잖아. 예쁘게 생겼잖아. 라는 현대국어의 뜻이야.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있지.